일본 사회 최대 문제거리 양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소위 말하는 일진, 문자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밤만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패싸움을 하고 학교 폭력을 일삼는 불량 청소년들인데요. 너같이 사회에 도움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 선생님들은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모든 것을 뒤바꿔놨습니다. 한글? 내가 그딴 걸 왜 배워? 하지만 오늘 그 문제아는 일본 명문 와세다 대학교에서 새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지자 지금 일본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글이 정말 일본의 불량 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충격적인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사카 밤거리는 항상 제 나와바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굉음을 내뿜는 개조 오토바이 위에서 저는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켄지, 그러니까 제 이름입니다. 당시 16살인 저는 쿠로즈마, 한국어로 검은 번개라 불리는 오사카 최대 폭주족 팀의 리더였습니다. 켄지, 오늘도 달려볼까? 동료의 외침에 저는 그저 헬멧을 쓰며 씩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제 대답이었으니까요. 시속 120km로 질주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실패도, 아버지의 차가운 눈길도, 그리고 제 인생의 저주와도 같은 난독증도, 글자들이 제 앞에서 춤을 추고 뒤섞이고 도망치는 악몽 같은 순간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속도뿐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속 130, 140, 바람이 귀를 찢을듯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거친 아스팔트를 가르며 질주하던 불량아가 이듬해 봄 와세다 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하게 될 줄을, 그것도 언어학과에 당당히 합격해서 말입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느 우연한 밤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세계로 들어서는 첫 발걸음이 그날 밤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저는 한글이라는 이름의 마법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엄격한 교육자이신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이스케 아버지는 현지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고, 하루코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켄지, 공부만이 내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6살 때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쉽게 읽는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는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아가 갑자기 야로 보이고 타와 나가 비바뀌기도 했습니다.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는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켄지 군,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1학년 국어 시간, 선생님의 호명에 저는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책을 들여다봤지만 글자들은 검은 개미떼처럼 페이지 위를 기어다녔습니다. 더듬더듬 읽던 제 모습에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보, 그것도 못 읽어? 그날 이후 바보 켄지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분의 반응은 더 아팠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더 열심히 해라.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제가 난독증이라는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다. 다른 아이들이 2시간 공부할 때 너는 4시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더 오래,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똑같은 페이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시험지에 적힌 빨간 숫자 20점, 30점, 40점.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미 학교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찾은 것은 속도였습니다. 12살 때 처음 오토바이를 훔쳐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가를 울리고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켄지, 너 정말 오토바이를 잘 다루는구나. 그건 제가 평생 들었던 첫 번째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폭주족 쿠로즈마의 선배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14살 때 저는 정식으로 그들의 일원이 되었고 1년 만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과 분노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족 식탁에서 우리는 침묵 속에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갔고 때로는 들어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켄지, 이대로는 내 인생이 망가진다. 아버지의 마지막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는 이미 10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학교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만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머니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제게 또 다른 반항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안에는 낯선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거실 선반에는 한국 배우들의 포스터와 K-팝 음반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코 어머니는 한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켄지, 이 드라마 한번 볼래? 정말 감동적이야. 어머니의 권유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제가 자막이 있는 외국 드라마를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건 아버지가 무의미한 시간 낭비라고 비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난 바빠요. 나가봐야 해요. 이렇게 말하며 집을 나서는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언제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슬픔을 외면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로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도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의 다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당신까지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켄지에게 어떤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해? 내가 즐거운 걸 즐기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적어도 나는 켄지에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밤마다 벌어지는 이런 대화들, 저는 방문을 닫고 헤드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K-팝 같은 건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일본 헤비메탈이나 록 음악만 들었죠. 그건 제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한국어 몇 마디를 섞어 말씀하셨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저희에게 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무시했지만 저는 가끔 몰래 맛보곤 했습니다. 매콤한 김치의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켄지, 넌 정말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한 번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급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별로 맛있지도 않아요. 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항하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모든 불협화음의 가정 속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우연이었고, 그날 밤 저는 그 만남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쿠로즈마 팀과 함께 오사카 시내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장악하며 굉음을 내뿜었고 행인들은 놀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켄지, 저쪽으로 가자. 신호 없는 교차로야. 타케시의 외침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속도계는 시속 90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 갑자기 눈앞에 한 여학생이 나타났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길을 건너던 그녀는 우리 오토바이 소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으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그녀를 스치며 지나갔고 그녀의 노트북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자. 켄지. 경찰이 오기 전에 동료들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쓰러진 그녀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돌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제 일본어에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하지만 내 노트북, 그녀의 말투에서 외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노트북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화면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돌려주며 그녀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보았습니다. 검은 긴 머리카락, 또렷한 눈매, 그리고 당당한 눈빛. 그녀는 분명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어요. 유학생이에요. 사실 저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미모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죠. 수지에게 사과의 표시로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녀가 마침내 수락했습니다. 폭주족 리더와 한국인 유학생.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수지는 머리를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그녀의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의외로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이 간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글자는 처음 봐. 호기심에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한글이에요. 한국어 문자요.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처럼요. 그녀가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직선이 조합된 글자들은 가타카나나 히라가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쩐지 더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안녕하세요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감사합니다. 수지가 각 글자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목소리에서 자국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가 어떻게 읽히는 거야? 제 질문에 수지는
노트북 옆 메모장을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켄지. 일본어로는 이렇게 쓰죠? 한글로는 이렇게 써요. 그녀가 몇 개의 단순한 기호를 적었습니다. 켄지라는 제 이름이 한글로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낯선 글자들은 제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하학적 모양들로 보였고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글자들은 너무 깔끔해 보여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우리 왕이 만든 문자예요. 과학적으로 설계됐어요. 각 글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제 귀에 남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개념이 새로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글자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평생 저를 괴롭혔던 일본어가 아닌 전혀 다른 언어의 글자에게서 말입니다. 폭주족 리더가 외국 문자에 관심을 보이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수지의 설명은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제 진지한 요청에 수지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예요. 다른 많은 문자와 달리 한글은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설계했거든요. 수지는 메모장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그려 보였습니다. 한글의 자음들을 보세요.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어요.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문 입 모양이에요. 손가락으로 각 글자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수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형태들에 매료되었습니다. 복잡한 가타카나나 한자와 달리 이 글자들은 명확한 논리로 만들어진 듯했습니다. 그럼 모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거야?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해요. 은은 땅, 이는 사람, 이는 하늘이었죠. 지금은 가, 어 같은 형태로 변형되었어요. 수지는 제 호기심에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한글 학습 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글자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예요. 보세요. 고과 아를 합치면 가가 돼요. 기본 블록을 조립하듯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제 눈앞에서 몇 개의 직선과 곡선이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형성하는 과정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의 불규칙한 형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양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기본 자음 14개, 기본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들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혀온 문제는 글자들이 춤을 추듯 제 시야에서 움직이고 변형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글이라는 문자는 그 구조 자체가 논리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걸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평생 글자로부터 도망치던 제가 새로운 문자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다니?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간단한 한글 학습 앱을 열었습니다. 1시간만 투자해보세요. 기본 자모음만 배워도 꽤 많은 걸 읽을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평생 글자와 싸우던 제게 1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지의 태블릿에 나타난 규칙적인 패턴들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카페의 조용한 구석에서 저희는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기본 자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고, 노, 덜, 리, 무, 파, 샤. 각 글자마다 명확한 발음과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음이었습니다. 아, 어, 오, 우, 으, 이. 놀랍게도 이 낯선 문자들은 제 눈앞에서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며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과정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이제 켄지 씨의 이름을 직접 써보세요. 수지의 제안에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켄지를 한글로 적었습니다. 우와, 정확해요. 잘하셨어요. 수지의 칭찬에 어쩐지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글자를 쓰고 칭찬받는 경험은 제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수지와의 한글 공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놀랍게도 저는 기본 자모음을 모두 익히고 간단한 단어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켄지 씨, 정말 놀라워요. 보통 외국인들은 이렇게 빨리 한글을 습득하지 못해요. 수지의 놀란 표정이 기억납니다. 사실 저도 제 자신에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평생 글자와 싸우던 제가 1시간 만에 새로운 문자 체계의 기초를 습득하다니요. 이건 정말 이상해. 일본어를 배울 때는 몇 년이 걸렸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때문일 거예요. 각 글자가 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수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난독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표정을 읽은 수지가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켄지 씨가 글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니 혹시 그런가 싶었어요. 순간 방어적으로 나오려다가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제 난독증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이해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난독증이야. 평생 글자들이 내 앞에서 춤을 추고 도망쳤어. 처음으로 제 상태를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글로는 어떤가요? 글자들이 움직이나요? 잠시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한글은 안정적으로 제 눈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들이 제 시야에서 춤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글은 움직이지 않아. 그냥 거기 있어.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더 배워볼래요?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는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켄지입니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글자를 통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카페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제 폰에는 동료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글자의 세계에 발을 들인 이 경험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헤어지기 전 제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대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글로 가득 찼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합된 그 단순한 기호들이 제 상상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란스러운 춤이 아니라 질서 있고 아름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수지가 알려준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더 많은 한글 잠호음과 단어를 익혔습니다. 신기하게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글자가 제 머릿속에 자리 잡는 과정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 벤치에 앉아 계속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폭주족 친구들의 연락이 왔지만 처음으로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 다음에 보자.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폰을 끄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수지가 보내준 기초 한국어 문장들을 따라 쓰면서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사흘 뒤 수지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인 충돌이 아닌 약속된 만남이었습니다. 시내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그녀는 제 진전에 놀라워했습니다. 켄지 씨, 정말 대단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정도라니. 부끄러움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 시를 한글로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발음에 집중해보세요. 조금 더듬거리긴 했지만 놀랍게도 시를 끝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박수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써봤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문장들이었지만 그것은 제 생각과 감정을 담은 첫 번째 글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라는 단순한 한국어 문장을 적으며 정말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 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 소리를 줄이려 하실 때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괜찮아요. 어머니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제가 실제로 드라마의 대사 중 몇 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몇몇 인사말과 간단한 표현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일주일 동안 매일 수지와 만나 한글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쓰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책상 위에 놓인 일본어 교과서를 무심코 바라보다가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교과서의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뒤엉키고 춤추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글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문단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글자들이 이전처럼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깊은 호기심에 수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일본어 교과서가 읽을 수 있어. 정말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글 학습이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 것 같아요.
수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 제 뇌의 언어 처리 방식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본 소설책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페이지도 읽기 힘들었던 책을 이제는 몇 페이지씩 읽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한자는 어려웠지만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교복을 입고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등교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닌 전철을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일본 문학 시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교과서 한 구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켄지? 너 손을 든 거니? 선생님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지정된 문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바보, 켄지라고 불리던 제가 실수 없이 문단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켄지, 정말 잘했구나. 선생님의 눈에 약간의 눈물이 맺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교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의 그 작은 성공 이후 제 주변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게 다른 태도를 보였고 반 친구들도 점점 제가 단순한 불량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켄지,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최근 내 변화가 정말 놀랍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처음에는 말하기를 망설였지만 결국 한글 학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것 참 흥미롭구나. 내가 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언어 습득과 학습 장애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셔. 너의 사례를 알려드려도 될까? 그렇게 저는 오사카 대학의 이와사키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지언어학 분야의 권위자였으며 특히 다중언어 습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켄지군, 자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우 흥미롭군. 한글 학습이 일본어 이해력을 향상시켰다고? 이와사키 교수님의 연구실은 온통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을 보여주는 차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후부터 일본어 글자들이 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교수님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 내 가설은 이렇네.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특히 기하학적인 구조가 자네의 시각적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 이와사키 교수님은 제게 일련의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글 읽기 능력부터 시작해 다양한 인지 기능 테스트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뇌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페마라이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뇌 활동을 비교해보고 싶네. 일본어를 읽을 때와 한글을 읽을 때 자네의 뇌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말이야. 일주일 뒤 병원에서 페마라이 촬영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와사키 교수님이 흥분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켄지군, 결과가 정말 놀랍네. 자네가 한글을 읽을 때 뇌의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처리 영역이 매우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그리고 이 패턴이 일본어를 읽을 때도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군.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에 제 뇌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표시된 활성화 영역들이 마치 작은 은하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연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일세. 한 언어 체계의 학습이 다른 언어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경가 소성의 증거야. 교수님의 설명은 어려웠지만 핵심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뇌가 한글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언어를 처리하는 법을 배웠고 그 능력이 일본어 처리에도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켄지군, 자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연구에 협조해주겠나? 그날 저는 제 난독증이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제 자신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이와사키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일본어 교과서도 꾸준히 읽었습니다. 수지는 제 멘토가 되어 매일 시간을 내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시제에 대해 배워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면 더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수지의 가르침은 단순히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언어의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학습 방식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시간, 복잡한 방정식이 더 이상 무의미한 기호들의 나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수식과 기호가 특정한 역할과 규칙에 따라 배열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특정 규칙에 따라 결합되는 것처럼 수학적 기호들도 논리적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켄지, 이 문제 풀어볼래? 수학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방정식을 풀어나갔습니다. 단계별로 규칙에 따라 마치 한글 문장을 구성하듯 수식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해. 켄지, 아주 잘했어. 선생님의 칭찬에 교실은 다시 한번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바보 켄지가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험지를 백지로 내거나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지하게 준비했고 수지와 함께 만든 공부 계획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시험 당일 책상에 앉아 문제지를 받았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들이 더 이상 무서운 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어 문학, 수학, 과학, 심지어 영어까지 모든 과목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85점, 제 인생에서 받아본 적 없는 점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 성적표를 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켄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건 기적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결과였습니다. 제게 맞는 학습 방식, 제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패턴과 구조를 발견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족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성적표를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집을 피해 다녔던가요? 평균 85점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켄지? 이렇게 일찍 집에 오다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조심스러운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시큰둥하게 대답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켄지, 이게 정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포옹인지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보여드려야 해요.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셔.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용기를 내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일하고 있다. 차가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대로 돌아섰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중요한 일이에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없이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종이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을 때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지와의 만남, 한글 학습, 그리고 이와사키 교수님의 연구까지.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내 난독증을 도왔다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놀라움만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직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어릴 때 글자를 읽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단다. 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격한 교육자인 아버지가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니요? 내가 이런 방법을 찾아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켄지, 그날 저녁 오랜만에 우리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한국 드라마 이야기도 듣고 아버지의 학창시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 세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셨고 저는 기꺼이 배웠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한국 역사, 음식, 음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켄지, 이 김치찌개 어떠니? 너무 맵지 않아? 어머니가 처음으로 도전한 한국 요리를 맛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수지에게도 좀 가져가도 될까요? 수지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그녀와 저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했고 그녀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켄지 씨, 혹시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수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요. 나는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 이와사키 교수님처럼 언어가 사람들의 생각과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싶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꿈이에요. 켄지 씨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문화의 다리, 수지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 두 문화 사이의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은 독특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진로 상담 시간, 담임 선생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켄지,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니?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언어학과 인지과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다중언어 습득과 학습 장애 극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제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 켄지도 폭주족 켄지도 아닌 두 문화의 다리가 될 켄지로. 인생에는 중요한 상징적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일을 실행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쿠로즈마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함께 달리자. 우리는 오사카 외곽의 평소 모이던 장소에 집결했습니다. 타케시, 히로, 켄타 모두 오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켄지, 너 요즘 많이 달라졌어. 학교에도 다니고 공부도 한다면서? 타케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바람이 헬멧을 때렸습니다. 과거의 자유로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자유를 알게 된 뒤였습니다. 1시간의 질주 후 우리는 강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들 들어줘. 나 이제 팀을 떠나려고 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너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거지. 예상치 못한 이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오토바이. 타케시, 내가 가져. 너는 항상 내 바이크를 탐냈잖아. 오토바이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과거의 일부를 건네는 의식 같았습니다. 그럼 대신에 넌 뭘 갖고 가는데? 켄타가 물었습니다. 내가 가져가는 건 너희와의 추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내면의 엔진은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에너지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속도에 대한 갈망은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판 돈으로 저는 첫 번째 한국어 일본어 사전과 언어학 입문서를 샀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 대학 입시를 몇 주 앞둔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한 곳은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 와세다 대학교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곳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켄지, 이 추천서를 받아둬. 이와사키 교수님은 제게 봉투를 건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중언어 습득과 난독증 극복이라는 논문을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하셨고 그 덕분에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니,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준 거야. 내 사례가 앞으로 수많은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테니까. 집에서도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부할 때 조용히 차를 가져다 주셨고 어머니는 한국 음식으로 제 체력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책상에 앉아 시험지를 받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글자들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도구였습니다. 결과 발표일, 수지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켄지 이타가키, 와세다 대학교 언어학과 합격. 수지의 환호성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난독증을 가진 폭주족 두목이 일본 최고 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은 제 이야기를 한글의 마법을 통한 기적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사키 교수님의 연구도 함께 소개되면서 일본 교육계에서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입학식 날, 저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가족과 수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켄지, 이제 어떤 꿈을 꾸고 있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언어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리고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그들의 잠재력 사이의 다리 말이에요. 지금 저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주말에는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글자씩 제 인생을 다시 써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열쇠는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지금까지 오사카의 폭주족 소년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